오늘은 제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대선이잖아요. 대선 중에서도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거니? 이가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 그 부동산 정책 방향,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 그리고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분석, 그리고 청년 정책 비교, 그리고 GTX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길로이님 2등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는 처음에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전반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세제 정책 중에서도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들 정책 비교와, 그리고 다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후보님들께서 모두 다 얘기하고 계시는 GTX의 사업 현황 속도와, 그리고 개발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주도, 그리고 사기 신도시, 그리고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민간 주도, 그리고 세제 개편, 그리고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기 신도시이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세제 개편이시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께서는 고밀개발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사기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공공주도의 그런 주택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주도 정책, 그리고 세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게 세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부동산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의 민간 차원, 그리고 특히나 이준석 후보께서는 고밀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민간 중심의 고밀 개발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는 그거겠죠. 서울. 그러니까 살고 싶은 곳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줘야지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 중심으로 하시면서도 고밀도 개발을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급 확대 방면 측면 중에서는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정책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전용 면적을 5구 중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마도 그 신혼부부나 청년, 그리고 사회의 초년생들이나,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면적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서, 이 5구 타입의 중식 공급 확대 측면은 조금 좀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제 정책 부분에서는 이제 국토보유세 과거 공약을 철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제정책 분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종부세를 개편하시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폐지하시겠다고 하셨고, 이준석 후보께서는 생애 주기별로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세제 감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손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정책 주택은 공공임대,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가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 과제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333 청년주택 정책과 반값 월세존, 그리고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 하셨고, 이준석 후보께서는 또다시 생애주기 맞춤형 세금 감면을 통한 주거 이동성 강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정책 관련해서는 모두 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공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께서도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이것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밀 개발이라고 하는 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완화 부분도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용적률 상향, 고밀도 개발, 그리고 규제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부동산에서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늘 나왔던, 그 선거 때만 나왔던 GTX 부분이 나왔는데, 이준석 후보께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는 GTX ABC를 지금 어쨌든 착공이 이루어지고 개통이 된 것은 A밖에 없기 때문에 ABC의 노선의 신속을 추진을 신속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DEF,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 DEF 같은 경우에 노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이게 어찌됐건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그런 GTX 노선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GTX를 전국 확장을 추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GTX 연결화, 그렇게 해서 메가시티의 조성을 주창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국적으로 GTX가 연결이 된다면 특히나 더욱더 특별히 그렇게 호재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약간 방향성을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후보는 말씀이 없으셨고, 정책 기조는 세제 개편은 최소화하겠다. 여기랑 맞죠? 일맥상통하죠.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 그래서 세제 개편은 최소화하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하시겠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께서는 계속해서 민간 중심의 생애주기 맞추면 지원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는 공공주도, 사기 신도시 개발 신속 추진, 그리고 세제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가 전반적인 정책 기조이시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청년주택에 대한 공급 강화, 그리고 지방 분권 권한 강화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세제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재건축 초과의 환수세를 폐지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서도 333 청년주택을 통해서 청년의 지원,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GTX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더 연결해서 메가폴리스 시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께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으셨고요. 그냥 생애주급 맞춤형 세금 감면이나 그리고 민간 중심의 고밀 개발을 추진하겠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인 모두 다 재개발 재건축에 집중적인 그런 정책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특히나 그 중에서도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재건축 초과의 환수세 기타 세제 정책인데,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현행 유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완화했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중과를 했는데 이거를 시행령으로 중과를 유예하셨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완화됐으니까 그 유예한 거, 그러니까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과 조금 다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는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개편하시겠다 하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 현행 유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완화됐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합부동산세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폐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현행 유지, 양도세, 중과세.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이 현행 유지라는 게
중과세가 유예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유예를 없애고 현행을 유지하겠다 하면 중과가 되는 거고, 지금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 것을 현행 유지하겠다 하면 없어지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현행을 유지하겠다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도 제 생각에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취득세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으셨어요. 제초안에 대해서는 최근 완화되었으므로 추가 변경 계획 없다. 그러니까 세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 그 말에 정말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부세, 양도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지금 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에 대한 유예가 됐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천만 원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8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세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되면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추가적으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공약은 철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강남의 한 평과 저기 뭐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있는 한 평과 똑같은 그런 세제를 매길 것이냐, 그냥 그런 뭐 지방에 1000평을 갖고 있는 것과 서울에 30평을 갖고 있는 것과 어디가 더 국토보유세가 더 비쌀 것이냐 쌀 것이냐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토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시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별로 반응도 좋지 않아서 하지 않으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토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철회하시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셨고, 세제 변경 최소화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담 축소 방향으로 개편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택 보유 총액 기준 과세 전환 검토.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가 매겨지잖아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께서는 총액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종부세를 개편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억짜리 3개 갖고 계신 분과 20억짜리 1개 갖고 계신 분의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건 지금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 유예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양도세 부담을 더욱더 완화해주는 부분으로 정책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해 주겠다라는 카드를 내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대해서는 DSR 면제, 취득세 중과 폐지, 종부세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가 카드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수도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 추진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초안 폐지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시겠다라고 하셨고, 10년 이상 보유 시 세액 공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정책도 김문수 후보께서는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정님, 지음미음, 말바꾸기 달인 생활형. 네. 이낮에 갑자기 라이브 방송이네요. 상담 갔다 오시는 길에 유튜브 끼고 깜놀람요. 네. 이 대낮에 할 일이 없어서, 네. 보물방 TV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되게 그 유체 이탈 화법을 상당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에서 대한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유예가 되고 있는 거지 중과세가 폐지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예된 거는 유예된 거대로 없애고 지금 중과된 것을 현행 유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유예된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냥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현행 유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애매해요. 중과를 유예된 중과를 그대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유예된 거는 그냥 그걸로 끄시고 중과된 것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겠다. 근데 김문수 후보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폐지하시겠다고. 중과세 폐지하고 부담 완화하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후 환수세 폐지하고 종부산세도 개편하면서 총액에 대한 기준과세로 전환 검토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제정책을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는 세제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께서는 세제정책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건들지 않겠다. 하지만 세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김문수 후보는 세제 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준석 후보께서는 특별히 그렇게 큰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 수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애 안 낳은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맨날 애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요새 딩크족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 싱글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사시는데 자녀 많이 낳으신 분들만 양도세, 비과세 확대해주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애를 선천적으로 못 낳으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난임이신 분들, 불임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거는 차별이에요. 차별. 자녀 수에 따라서 뭘 해주겠다라는 것은 차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안 낳는 분도 계시지만 못 낳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2번 상처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라서 양도세 기준 상향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는 현행 유지하겠다 또는 강화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제 규제 완화 김문수 후보는 하시겠다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신혼부부 중심으로 세제 규제 완화하겠다. 자녀 수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하는 건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보물방 티니님 세제는 강화하면 부작용이 심해지죠. 가격 오르면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자식 낳아서 이 나라에 이바지한 40대, 50대에겐 차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저같이 나이가 들어버린 자녀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왜 대체 그런 혜택 안 주시는 겁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관련된 부분도 한번 찾아봤는데, 기존에, 상속세 공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요, 정말로, 참 그러니까 그 정치를 많이 해보신 분 다 와요. 애매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최고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상속세 공제 확대하겠대요. 일괄 공제를 8억으로 올리시고 배우자 공제를 10억으로 상향하시겠대요. 상속세거든요. 상속세. 그러니까 돌아가셔야지 받는 거거든요. 이 돌아가셔야 받는 것을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한들 어차피 또 자식한테 또 상속하면서 상속세 또 나오거든요. 이게 배우자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 플러스 자녀분한테 동시에 상속이 되는데 이 배우자들에게만 공제를 해준다는 건 저는 상속세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려면
안 주려면 모를까, 주려면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증여세에 대한 세율을 조금 낮추자, 10억 이상으로 40%로 통일화하자. 30%인가요? 40%인가요? 하여튼 10억까지는 통일화하자. 20억인가요? 네, 통일화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잠시만 방송을 묵음 방송하겠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물건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유님, 상속 증여는 27년 만에 바꾸는 건데 3억 올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30년 만에 바꾸는데, 그리고 저희 5천만 원 뭐죠?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그것도 1억이 뭡니까? 지금 통장에 5천만 원, 그것도 한 30년 됐죠. 네. 23년인가요? 네. 어찌됐건 30여 년 돼 가는데 그것을 겨우 딸랑 3억. 그 30년 전에도 5억이었던 이 상속세를 딸랑 3억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네. 23년 전에 만들어진 증여세 한도, 그 당시 5천이면 강남 개나리 아파트도 살 수 있었던 돈이 당연히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부자 세금이거든요. 상속세, 증여세는요. 근데 이제는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상속세, 증여세를 다 내게 생겼어요. 다 냅니다. 특히나 서울에 거주하시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이 상속, 증여세는 부자 세금이에요. 그 시절에 30년 전이면요, 잠실에도 주공아파트, 지금의 주공 5단지를 한 2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튼 그러한 것을 탈랑 3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더 올려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금 중산층의 부담이 아니고요. 이거는 부자에 대한 부자 세금이시기 때문에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중산층에게 부담을 지어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폐지 주장하셨어요. 부부간 상속세.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세금 비율도 낮추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입에서는 아직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부부간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우선 폐지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폐지하셔야죠. 네, 그리고 어차피 자식에게 넘어가는 그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 증여세에 대한 비율을 감세해 주겠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자 감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30년대 월급과 지금 30년 지난 지금의 월급과 똑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금도 30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자 감세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부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세 부분이나 증여세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무슨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 차라리 안 해주니만 못한 그런 보호,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속세, 증여세가 폭탄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업을 승계함에 있어서 자녀분들이 가업 승계를 하시는 자녀분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계 지원하시겠다.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승계 지원해야 된다고 저 생각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살아야 시장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살아요. 만약에 기업이 죽으면 실업자가 늘어나잖아요. 실업자가 늘어나면 저희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이고 뭐고 간에 기업이 사라지면 월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기업 친화. 예전에 삼성그룹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부자 기업, 그리고 가업 승계하는 기업들은 다 잡아서 때려 잡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살아야 실업자가 나오지 않고 기업이 살아야 내가 월급도 받을 수 있는 직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 기업 승계 지원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보물방 TV 공유님 물가 상승 반영도 못하는 정책입니다. 보물방 TV님 나라가 뺏어간 넥슨.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셨을 뿐이지 얘기가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상속세 공제하겠다. 근데 배우자 공제를 조금 늘리겠다. 그리고 일가구 공제, 자녀에 대한 일가구 공제 조금 늘리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김문수 후보께서는 부부 상속세 폐지하고 기업 승계 지원하겠다. 그러네요. 둘째 줄 기업 승계 지원 김문수 후보의 정책이네요. 네, 이준석 후보 정책이 아니고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업 승계 지원 김문수 후보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부부 상속세 폐지하고 기업 승계 지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의 정책이기도 하고 김문수 후보의 개인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업 승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어느 정도 세금도 내야 하지만 그래도 가업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속세든 증여세든 어느 정도 좀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께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부동산의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공유님 정정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께서는 아직까지는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 정책 비교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대 대선 후보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그 정책 비교를 한번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직장을 잘 구할 수 있도록 민간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그런 그 기업의 그런 고용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최초로 이런 공공지원 방면에 그런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333 청년 공급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금전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을 김문수 후보께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금전적 지원을 얘기를 하셨고, 이재명 후보는 역시나 20대 대선 정책과 비슷하게 청년 미래적금, 생애 1회 구직 급여 지급, 공공임대 기숙사 확대, 그리고 월세 지원 확대,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완화 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 그리고 여기는 AI 인재 양선, 군 가산점제 도입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찬성하십니까, 여러분? 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군 가산점제, 네, 좀 이거는 조금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조직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조직 생활에 조금 더 적합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여성분들과 일하는 것보다 남성분들과 일하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사실 저도 하는데, 군 가산점제 도입, 그러면 출산 가산점제도 도입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출산 가산점제 도입하시고 군 가산점제 도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유님 완전 찬성합니다. 군 가산점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군 가산점제가 또 나왔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든든 출발 자금이라고 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연금개혁. 지금 보시면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을 민주당 후보께서는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국민연금, 연금개혁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 오히려 지원하겠다. 지금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어쩌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렇고 개혁해야 된다라고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얘기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GTX A, B, C가 지금 B는 착공이 목표고요. 그리고 C는 착공식 했고 공사비 이슈로 지연되고 있지만 어쨌든 2028년도 삼성역을 지나가는 2028년도까지 지금 착공이 완공이 목표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8년이 개통이 목표가 아니고 2028년 착공이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GTX-A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2030년도까지는 착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GTX-B 같은 경우에도 30년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한 35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는 GTX-DEF를 추가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이시고요. 지금 보시면 반영 검토 중,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 반영 검토 중이라서 DEF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착수가 이루어진 게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서 빠르게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님, 국민연금 타는 시기지만 국민연금 개혁해야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저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GTX A, B, C, D, F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GTX A, B, C입니다. 보시면 GTX A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007 클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GTX를 보면요. 지금 개통이 된 거는 GTX A, 삼성역 빼고 개통이고요. 그리고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착공식은 했지만 아직 착공을 하지는 않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을 했나요? 잠시만요. 네, 공사비 이슈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삼성역을 지나가요. A, C, D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GTX 노선에 D까지밖에 없는 이유는 이 F는 아예 검토 그냥 말만 나왔지 검토 대상도 아닌 정도 수준으로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노선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청주, 오송, 천안, 아산, 평택, 동탄, 삼성 검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GTX-F는 수원, 안산, 시흥, 인천, 노년, 송도 검토. 송도 쪽으로 수원에서 송도로 가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F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빠르게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삼성 그리고 삼성 삼성역이 아주 호재가 아주 빵빵입니다. 그리고 또 용산 두 군데 있고요. GTX-G가 만약에 오픈이 된다면 잠실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잠실에 대한 호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거쳐 잠실, 하남, 미사로 예상입니다. 예상.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상이고요. 그리고 GTX-C 같은 경우에는 과천을 지나가고 GTX-B는 부평 신도림을 지나가고요. 근데 GTX A, B, C는 거의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부평, 신도림, 남양주, 그리고 A의 연신내, 성남 용인, 수서 이런 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 금정, 그렇습니다. 해서 어쨌든 GTX에 대한 부분을 근데 이제 이 GTX에 대한 부분을 김문수 후보께서는 지방까지 다 지금 뭐 동탄까지밖에 없는 수원까지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라서 강원도 GTX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확대하겠다는 얘기라서 전 지역 메가폴리스 역의 그런 연결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GTX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의 접근성을 빠르게 하기 위함인데 이게 지방까지 내려가 버리면 되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GTX에 대한 부분은 아직 김문수 후보께서는 정확한 그런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이것을 지금 지방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20, 30년, 2030, 2050 서울시 뭐 이런 거, 뭐 국토개발계획 이런 데 들어가야 될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GTX 같은 경우에도 이러하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 일정을 보면 GTX A, B, C는 네, 지금 거의 가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노선을 한번 잘 보세요.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인천대 입구 송도 부평 신도림 용산 서울역, 청량리 남양주 마석, 그리고 김포 장기,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GTX의 개발 호재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GTX 같은 경우에 이게 지하 거의 7층까지 내려가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쪽으로 GTX가 내려가기 때문에 타러 가는 데까지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운영비의 측면에서 그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여기에 만약에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신도시가 이렇게 대장 신도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도시가 GTX의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방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나 김문수 후보는 지방까지 GTX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고 서울로, 경기도로의 집중성이 집중되었을 때 그 지방까지에 뻗어져 있는 그 GTX에 대한 비용, 지금 메트로, 서울 메트로도 지금 적자가 장난 아닌데, 지금 GTX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자님, 저도 군 가산제 찬성요. 김태호님, 안녕하세요. 군 가산점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공유 평택의 삼성, 이천의 하이닉스, 김문수 후보가 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GTX 지방 깔아서 기업들 지방 유치하려고 하는 듯 하네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기업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학교도 내려가야 돼요. 학교가 내려가야 부모님들이 내려가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업만 내려가서는 안 되고 인프라와 학교가 함께 내려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GTX를 깐다고 해서 지방에 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거주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그 GTX를 타고 빠르게 서울로 다시 출퇴근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GTX가 편리해짐으로써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서울로 접근성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서울로의 집중성이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GTX만 단순히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그리고 학교 이전이 필요한데, 그리고 대형 병원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이전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세종으로의 세종천도가 가능하다면, 세종이 만약에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학교도 내려가고, 그리고 국회도 내려가고, 그리고 일부 대통령실도 이전이 되고 하면서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거기에 세종시에 대한 그리고 학교 이전까지 같이 함께 추진을 해서 그 인구 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성공을 한다면 지방으로의 그런 확장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 세종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세종 그때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했을 때 가격 되게 폭발했다가 폭락한 것도 그 SRT, 그 교통이 편리한 그 SRT 때문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라는 부분 감안해 봤을 때, 단순히 교통이 편리해진다고 해서 지방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서울의 집중성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